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항아가면외과 교실의 권용대입니다. 오늘 예고된 대로 상악동 고리식술 선택에 대한 어떠한 영향 요소를 갖다가 오늘 얘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주로 트랜스크레스털 어프로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떠한 상악동 접근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가장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잔존골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단 한 가지의 요소만 꼽으라라고 얘기하면 잔존골의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크레스털 어프로치가 여러 가지로 발달하다 보니까 라테럴 윈도우 테크닉과 크레스털 어프로치가 서로 중첩되는 그러한 영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잔존골이 1, 2mm밖에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라테럴 윈도우로 하겠지만 예를 들어 한 3mm, 4mm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지 조금 고민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많으면 최근에 임플란트가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숏 임플란트 같은 것들도 치료 옵션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상악동 접근법을 선택을 하실 때 라테럴 윈도우를 할 거냐, 트랜스크레스탈을 할 거냐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중에 요소 중에 한 가지로서 어떤 수술의 침습성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환자가 수루에 어떤 불편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18년 여기 나온 논문을 보시면은 이 환자들에게 물었을 때 어떤 두 가지 술식을 겪었을 때 환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 수술을 나중에 다시 받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물론 라테럴 윈도우를 했을 경우에 하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만 두 그룹 간에 어떠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환자의 불편감이 어떠한 특정 술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따라서 환자의 불편감은 물론 중요한 거지만 실제 더 맞는 더 정확한 술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술식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트랜스크레스털 어프로치를 통해서 식립한 임플란트의 어떤 서바이벌 레이트는 약 92.8% 정도라고 여러 문헌을 종합해서 봤을 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보통의 상악 구치부의 임플란트 식립했을 때랑 거의 유사한 정도의 이제 서바이벌 레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높은 성공률을 우리가 항상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몇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잔존골의 양이 4mm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약 86%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길이가 6mm일 때는 절반 이하의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러한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92.8%의 성공률이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오는 실패들의 대부분은 힐링이 좋지 않아서 즉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의 실패로 인한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 우리가 종합을 해 보았을 때 잔존골이 5mm를 넘어가고 임플란트 길이가 8mm 이상이라면 가장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즉 92.8%라는 어떠한 이러한 높은 서바이벌 레이트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측에 보이는 대로 5mm 이상의 잔존골, 8mm 이상의 임플란트 길이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성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생각하는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크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제 수압거상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는 말렛으로 이렇게 많이 때려서 깼지만 최근에는 CT로 인한 계측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해지면서 사이너스 플로우를 이렇게 갈아서 정확히 우리가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노출시키는 소위 컨트롤드 일화전이라는 개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 중에 이러한 어떤 사이너스 플로우를 갈아내는 것들이든지 노출되는 사이너스 멤브레인들을 직접 관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의 트랜스크레스털 어프로치는 좌측에 보이는 그림대로 일종의 블라인드 인 프랙처 같은 두들겨서 이렇게 그린스틱 프랙처처럼 일으켜서 그 안에 혈병이 형성돼서 뼈가 형성되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건데요. 실제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죠.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우측에 나오는 이러한 컨트롤드 일화전이라는 개념으로 상악동 플로어를 이제 우리가 보다 정밀하게 갈아냄으로써 보다 정확한 계측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보다 더 쉽게 식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악동 멤브레인의 어떤 인테그리티한 측면에서 보다 예측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플로우의 이로전, 그러니까 이제 삼각동 플로우를 어떻게 정밀하게 갈아내느냐 이런 방법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이드 커팅이 되는 드릴로 이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드릴이 있습니다만 사이드 커팅이 되는 드릴로는 1mm 미만으로 짧게 가져가서 플로우를 약간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원 스텝 얇은 드릴로 플로우만을 공략합니다. 약간 얇은 드릴을 쓰게 되니까 측벽에서 얻어지는 어떠한 저항이 없이 드릴에 전해지는 저항이 오롯이 플로어에서만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뎁스 게이지 같은 걸로 체크해서 소프트 티슈가 만져지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티슈가 만져진다면 이제 그 부위에 이제 사이너스 플로어가 이제 오프닝이 돼서 멤브레인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온 여러 가지 기구들을 보면은 제 생각엔 두 가지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스테오토미를 위한 것. 갈아내는 거죠. 이제 그 세이프티 엔드를 갖고 있는 멤브레인의 손상을 적게 해주기 위한 세이프티 엔드를 갖고 있는 어떤 모디파이드 된 드릴들을 여기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멤브레인을 들어올릴 때 연조직에 어떤 트라우마를 적게 주기 위한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피해조 장치라든지 혹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수압거상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떠한 방법들은 결국에는 멤브레인 인테그리티, 즉 소프트 티슈에 대한 인저리를 적게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CT 통한 계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의 발달을 통해서 사이너스 플로어의 컨트롤 이라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오직 멤브레인 인테그리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뼈를 잘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알베올라 본에 식립을 하는 것과 사이너스를 인볼브해서 트랜스크레스털 어프로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요.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사이너스 우리가 트랜스크레스털 어프로치는 무척 중요하고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일반적인 여기 나온 언컴프로마이즈드 알베올라 본에 식립할 때는 비교적 쉽게 얻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사이너스로 우리가 인볼브할 때는 본 힐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고리식을 하지만 뼈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지 정말 어떻게 뼈가 되는지 우리가 관찰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알베올라 본에서는 우리가 본 힐링이 그냥 당연히 잘 될 거라고 믿고 오세오 인테그레이션도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얻은 이후에는 우리가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이너스에 식립한 경우에는 뼈의 힐링이 잘 일어나는가도 우리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역시 이것이 잘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늠하기 사실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여하는 뭐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라는 거는 이제 임플란트의 디자인 같은 것들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휴먼 팩터 및 머티리얼 팩터가 관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본 힐링이 되는 경우는 이제 환자의 어떤 전신적인 백그라운드 같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페이션트 팩터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역시 머티리얼 팩터가 작용을 하겠죠. 요즘 임플란트가 많이 좋아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뭐 시중에 나온 드릴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써보면서 뭐 개인적으로 느낀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뭐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지도 않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드릴별로 조금씩 다 차이가 있고 각자의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손에 맞는 그러한 드릴들을 사용하시면은 원하는 결과를 어떤 것이라든지 다 쉽게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너스 플로어를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좌측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에 보이는 노란색 다이아몬드 포인트 형태의 드릴을 썼을 경우에는 사이너스 플로어의 이제 뼈가 가운데 부분이 주로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 사진에 해당되는 저러한 형태로 사이너스 플로어가 오프닝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스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안이 이제 디핑이 돼 있잖아요. 꺾여져 이제 컵 모양으로 안에 꺾여져 있기 때문에 카스 스타일의 이제 코니컬 팁을 갖고 있는 드릴은 가운데 부분이 노출이 좀 늦게 일어나고 페리페랄 쪽에서의 연조직 노출이 먼저 일어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링 하신 이후에 연조직을 텍타일 센스로 느끼실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시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던 어떤 트랜스크레스털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잘 비춰서 잘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잘 보기 위해서는 확대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세심한 어떤 기구 조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루미네이션, 매그니피케이션,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는 어떤 세 가지 요소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현미경이 있으면 참 좋지만 항상 우리가 현미경을 사용할 수는 없고 모든 치과에서 현미경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임상 촬영용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진을 촬영하신 다음에 확대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잘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한 이제 서지컬 룹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회사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만 약 2.5배에서 3배 정도의 범용의 서지컬 룹을 쓰시면은 상악동 고리식술을 하실 때 충분한 어떠한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맨눈으로 하는 거는 글쎄 별로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요. 잘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매그니피케이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을 비출 때는 우리가 덴탈 미러를 흔히 쓰는데 저는 이러한 임상 촬영용 포토미러를 많이 씁니다. 포토미러를 씀으로써 시야도도 확대되고 거울에서 반사되는 광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할 때 사이너스 플로어와 같은 좁은 부위를 우리가 조명을 비출 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사진을 촬영한 것인데요. 이제 멤브레인이 익스포저 되고 익스포저 됐기 때문에 수압 과상을 하고 맨 오른쪽의 사진은 이제 멤브레인이 리프팅 되어 갖고 저 멀리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명이나 어떤 확대나 이런 사진 찍는 기법들을 잘 이용하시면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시각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증례처럼 좌측의 그림처럼 디스탈 쪽에 임플란트 오스테오토미 사이트를 보시면 상악동 멤브레인이 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실제 상악동의 우리가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도 이렇게 시각화해서 잘 관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툭한 형태의 뎁스 게이지 같은 걸로 이제 우리가 리프팅을 할 수도 있고 텍타일 센서로서 소프트 티슈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할 때 우리가 퍼포레이션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요. 마이너 퍼포레이션은 우리가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옵저베이션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따라서 그 수술 부위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그림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은 잘 보이지만 저기서 퍼포레이션을 보실 수가 있나요? 언뜻 보면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확대해 보면은 저기 화살표에 나오는 부분에 작은 퍼포레이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사진을 촬영하고 이거를 자세히 확대하지 않고 별 문제가 없으려니 생각하고 이제 여기에 수압 과상을 바로 했죠. 했더니 여기 나온 우측에 나온 사진처럼 퍼포레이션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좌측의 사진은 타이니한 어떤 핀포인트의 퍼포레이션이 있었다가 여기서 제가 퍼포레이션이 있는지 모르고 물을 세게 쐈다가 우측에 나오는 그림처럼 큰 퍼포레이션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그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에서 퍼포레이션이 발견되는 어떤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보면은 약 3.8에서 26%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6, 7% 정도의 어떤 그 퍼포레이션 디텍션 레이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는 그만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조기 발견이 무척 어렵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잘 관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것들을 뜻합니다. 여기서도 보이면 화살표에 제가 타이니한 어떤 핀포인트 퍼포레이션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냥 보면 잘 모르죠. 그렇지만 확대해서 보면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퍼포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노즈 블로잉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환자에게 세게 하라고 하기가 사실 좀 많이 좀 어렵죠. 그렇지 않아도 긴가민가한데 더 크게 구멍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마이너 퍼포레이션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임플란트가 이제 상악동 내로 약간 뚫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 환자에서 아까 마이너한 퍼포레이션이 있을 때 임플란트를 뭐 10mm짜리 쓰지 않고 여기 나온 대로 5.0에 8.5mm 정도 되는 이제 TS3 임플란트를 제가 식립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어떤 끝이 상악동 내로 약 한 2mm 정도 돌출이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계획을 하였고요. 물론 이 논문에 의한 것이 결과가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2mm 정도의 사이너스 내로의 임플란트 에이펙스의 돌출은 연조직에 의해서 별 문제 없이 커버리지가 되었지만
그것이 4mm를 넘어갈 때는 이제 염증이 생기고 멤브레인으로 인해서 덮여져서 힐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떠한 프로투전이 있는 것들은 연조직에 의해서 대개는 문제없이 덮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몇몇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뚫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1, 2mm 이내의 프로투전만을 갖게 하고 이후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GBR을 하고 임플란트를 했던 증례였고요. 우리가 이러한 문헌들이나 이러한 임상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마이너 퍼포레이션이 있을 때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에서 마이너 퍼포레이션이 있을 때 어떠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가. 오리지널 레지듀얼 본 하이트보다 약 2mm 정도 긴 임플란트까지 가능하고 그 임플란트는 적어도 8mm가 되어야 하고 직경은 4mm가 넘고 ISQ 밸류가 65 이상, 즉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다고 하면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뼈가 아까 되는 거, 우리가 주로 이제 트랜스크레스털 어프로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뭐 임플란트의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라든지 그다음에 멤브레인이 뚫리지 않고 멤브레인 인테그리티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상악동 고리식 부위가 뼈가 되고 임플란트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잘 돼야 우리가 임플란트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거죠. 수술 당일에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좋은 것과 이후에 성공적인 임플란트의 골유착을 얻어서 보철 기능을 하는 것은 또 약간 다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대개의 이제 본 포메이션은 레지듀얼 본에서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메디알 월, 즉 다른 쪽의 뼈에서 또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극히 일부는 슈나이데리안 멤브레인에 있는 어떠한 그 오스테오제닉한 셀 성분들이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랜스크레스털 어프로치, 라테럴 어프로치를 우리가 두 개를 생각해서 어떠한 그 방법이 더 고령성에 유리한가? 멤브레인 인테그리티라는 측면 말고 고령성이 어떤 게 유리한가를 보면은 재밌게도 이태리 그룹에서 정확히 같은 저자들이 두 개의 논문을 시리얼하게 이렇게 냈습니다. 똑같이 아웃컴은 6개월 이후에 뉴본 포메이션을 봤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출판한 논문은 트랜스크레스털 어프로치, 2021년에 나온 거는 라테럴 윈도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았을 때 사이너스 위드스의 폭, 즉 이제 버컬과 팔라탈 사이드의 이제 폭을 측정을 했을 때 12mm 미만이 된 경우가 골 형성이 상당히 높았고 12mm에서 15 혹은 15mm 이상 되는 그러한 사이너스 위드스를 가진 경우는 현저히 낮은 뉴본 포메이션을 보였습니다. 즉 트랜스크레스털 어프로치를 했을 때 사이너스 위드스가 12mm가 넘어가면은 뉴본 포메이션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들을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21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라테럴 윈도우 테크닉을 했을 때 사이너스 위드스와 뉴본 포메이션의 양입니다. 역시 이것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즉 사이너스 위드스가 넓을수록 뉴본 포메이션은 떨어진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2018년에 나온 논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12mm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개체수를 보면요. 개체수를 보았을 때 12mm가 넘는 것들은 이제 23개의 개체, 그 다음에 12mm가 안 되는 것들은 약 13개의 개체를 보였습니다. 즉, 이 저자들도 라테럴 윈도우 테크닉을 했을 때는 사이너스 위드스가 좀 넓은 개체들이 아무래도 많았다라는 약간 바이어스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결과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결과인데요. 우리가 레지듀얼 보니 하이트를 컨트롤했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레지듀얼 보니 하이트를 컨트롤했다. 즉, 이 영양 요소 우리가 배제시키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사이너스 플로우 엘리베이션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레지듀얼 보니 하이트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컨트롤 되었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뉴본 포메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다른 요소가 분명히 관여하고 있다.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결국은 사이너스 위드스가 아니겠는가. 사이너스 위드스가 클수록 컨택되어야 되는 본의 월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고 그래프트 양이 많아져서 힐링도 오래 걸리고 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사이너스 위드스가 넓은 케이스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논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제 대략 레지듀얼 보니 하이트는 다 컨트롤했기 때문에 두 개가 비슷하고 차이가 없었고요. 뉴본 포메이션의 양은 트랜스크레스털 어프로치가 좀 더 많았습니다만 두 논문 간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너스 위드스를 봤을 때 트랜스크레스탈 논문은
12.8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라테럴 윈도우 테크닉을 했을 때 사이너스 위드스, 개체들의 사이너스 윈도우스는 훨씬 더 넓었습니다. 즉 말씀드린 대로 이 저자들도 라테럴 윈도우로 했을 때 조금 더 바이어스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형적인 트랜스크레스탈을 하기 좋은 적당한 양의 뼈가 남아있을 때요. 사이너스 위드스를 측정했더니 비교적 좁아서 이거는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에 아주 좋은 적응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을 노출시켰고 이러한 기구로 밀어 올려서 사이너스 플로어를 올려줬습니다.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2개를 식립을 하였고요. 식립 직후의 모습이고요. 사이너스 플로어가 임플란트 중간에 걸려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후에 약 3년 정도 지났을 때 새로운 사이너스 플로어가 형성되어서 뼈가 많이 늘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디센스 디펙트가 동반이 되었을 때는 이제 이런 경우에 수학과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압력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셀 라인이 다 버클 쪽으로 새게 되죠.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CT를 봤을 때 이런 상태로 버클 디센스가 충분히 예측이 되고 사이너스 위드스는 비교적 좁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랜스크레스탈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컨트롤드 유라전 개념으로 사이너스 플로어를 잘 갈아내고 세밀한 기구 조작을 통해서 잘 보이고 세밀한 기구로 조작을 함으로써 충분히 우리가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여기 사진에서처럼 밀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킹 팁이 작은 미세한 기구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밀어 올리는 이러한 뭉툭한 팁도 좁을수록 압력이 많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팁의 두께에 따라서 가해지는 어떤 압력, 손의 힘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오스테오톰을 통해서 이제 이 사이너스 플로어에 있는 얇은 코티칼 레이어를 제거하셔서 밀어 올릴 수가 있고요. TS3 임플란트를 제가 이제 좋아해서 이걸 식립을 했고 GBR을 같이 시향했습니다. 버컬 디센스가 있기 때문에 DBR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수학과상이 불가능한 그런 케이스에서 어떻게 매니지를 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 미싱에서도 네로 사이누스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노출시켜서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로 훌륭하게 쉽게 임플란트 식립할 수 있고 장기적인 결과에서도 우수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바인드 디펙트가 있는 경우는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라테럴 윈도우 테크닉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윗지 리드스가 좁을 때는 결국 라테럴 트랜스버스한 호리존탈 오그멘테이션을 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라테럴 윈도우 테크닉을 하는 것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너스 위드스가 좁기 때문에 앞쪽에 메디알 월, 팔라탈 사이드 월이 잘 보이고요. 이제 뼈 이식제를 넣고 라테럴 쪽에 오그멘테이션을, 호리존탈 오그멘테이션을 동시에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술 후에 CT 사진으로 전에 얇았던 리지가 이제 호리존탈, 버티컬하게 다 증가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호리존탈한 거는 리지 오그멘테이션에 의해서 버티컬한 것은 사이너스 플로어 엘리베이션을 통해서 고리식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4에서 6mm 정도의 잔존골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2가지 방법을 다 쓸 수가 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잔존골이 5mm 이상, 임플란트가 8mm 이상의 길이일 때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예측 가능한 성공적인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을 잘 비춤으로써 일루미네이션을 잘 해서 그 다음에 확대를 잘 해서 수술 부위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랜스크레스탈 어프로치에서도 우리가 사이너스 플로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는 시각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컨트롤드 이라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CT로 계측을 정확히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기구가 남음으로써 상악동 플로어를 옛날처럼 쳐서 부러뜨리지 않고 갈아서 직접 노출시키는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서지컬 룹 같은 걸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의 편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식의 침습도라는 측면에서 2가지 술식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 포플레이션의 얼리 디텍션이 중요한데 찾기가 어려우니까 확대해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아까 또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핑 플로어나 컴플렉스 디펙트가 있는 경우는 라테럴 윈도우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복잡한 디펙트에서는 라테럴 윈도우를 저는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논문에서 봤듯이
레지듀얼 보니 하이트가 가장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사이너스 위드스라는 것도 역시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해부학적 요소를 잘 계획을 해야 잘 평가를 해야 뼈의 어떠한 리제너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수술 당일에 임플란트를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것과 뼈가 재생이 돼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정말 좋은 기구들이 멤브레인 인테그리티라는 측면에는 많이 우리가 뭔가 목표를 이루었지만 뼈 재생을 잘 이루어준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ITI에서 얼마 전에 40주년을 맞아서 나온 책자였는데 여기 제가 출연을 하게 돼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들은 제가 이번에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경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